예, 지금부터 제31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원내대표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당 제31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합니다. 주승용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5월 9일 대선을 결정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황 총리의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황 총리는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 그리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긴급 현안 질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황교안 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두 분 다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사전에 양해도 없이 출국 30분 전에 해외 출장을 빙자해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개헌을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헌분과 개혁입법분과를 구성하고 대선 전에 가급적 개헌을 하고 개혁입법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자고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 전에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역대 정권에서 그랬듯이 개헌은 또다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대선 전에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 내에 개헌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함께 개헌안을 그동안 준비해왔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개헌 찬성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TF를 만들어서 단일안을 만들어가지고 어제 3당의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간사들이 모여서 가급적 대선 전에 개헌안을 통과시키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합의를 보았습니다. 개헌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개헌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도 새누리당의 동참이 필요했듯이 개헌 역시 아무리 미워도 자유한국당의 동참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동참 없이는 20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개헌과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대선 전에 개헌을 목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대선 후보가 반대한다고 해서 비겁한 침묵과 반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 문재인 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개헌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자 독재적 발상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만 버티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비겁한 행동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해왔던 문재인 후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공약을 스스로 어기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민주당 내부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내부 단속에 나서니 탈당까지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보면 2002년 이해창 후보가 생각납니다. 당시 대세론이었던 이해창 후보 역시 대세론에 안주하다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개혁은 야당이 하는 것입니다. 대세론에 안주하는 즉시 패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이겨낸 인동초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식 패권 정치의 종착역이 탄핵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나온 소식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거나 국민을 실망시켰던 점에 비추어서 황 대행의 불출마는 매우 현명하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제 황 권한대행에게 맡겨진 남은 2달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가 대사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변국이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 경제보복 대응, 북한의 도발적 행동, 미국의 통상 압박, 미중 간의 한반도 담판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제 대선 출마의 고민을 벗어던진 만큼 이 중차대한 시기에 맡겨진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국의 항구와 연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시위에 참여한 배가 무려 43,000여 척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남해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EEG의 바닷모래 채취 기간을 다시 연장하자 이에 반발해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이 남해 EEG에서 펴낸 바닷모래는 6,200만 입방미터, 25톤 트럭 360만 대 분량입니다. 당초 바다모래 채취 사업은 부산 신한건설 등 국책 사업에 필요한 그 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90%가 민수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돼서 어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92만 톤으로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멸치 어획고는 48%가 줄었다고 합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은 동양보고서에서 이지의 바다모래는 15,000년 전인 간빙기에 형성된 것으로서 한번 파괴되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에서의 바닷물의 채취 기간을 연장했고 이에 온 수산업계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해양 동식물의 산란, 생육, 서식의 터전을 파괴하는 바닷물의 채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처음이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연말까지 2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4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이 상환 부담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부와 여야 각 당은 엄중한 현실인식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공정한 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의당은 산업은행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중국 컨소시엄에 매각되면 지역 경제 황폐화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호남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금호타이어의 채권단은 우리은행 14.2%, 산업은행 13.5% 등 모두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이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고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그룹은 지분 42%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과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한 비밀 보호 유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다른 채권들과의 협의도 없이 금호타이어의 우선 매수 청구권은 박삼구 회장 개인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컨소시엄 제안을 받지 못하겠다며 중국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해온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매수 청구권 약정서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지도 않고 채권단 회의에 컨소시엄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안건 부의 요구조차 산업은행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3월 13일 9,550원에 달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산업은행은 그 계약서를 채권단과 우선 매수 청구권자에게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자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 내용을 제시를 하고 이와 동등한 계약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에도 산업은행 측은 더블스타와 계약한 세부 내용, 즉 노사 문제, 고용 조건, 복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금호타이어는 우리 군의 전투기와 훈련기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산기업입니다. 외국 기업에 매각될 경우 군 기무사의 보안규정 검증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중국 컨소시엄에 매각하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 관광 금지, 롯데 불매운동, 기추진되어 왔던 투자협정이 줄줄이 파기되는 등 중국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드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호타이어도 2011년에 중국 타이어 부문 매출 1위를 유지하다가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을 받은 이후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돼 현재 매출 1위로 7위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 및 방산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그 못하여 우선 매수 청구권자에게도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는 등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룰을 무시하고 중국 컨소시엄에 매각할 경우 명분 없는 호남 기업 죽이기, 명분 없는 국부 유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쌍용 자동차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의당은 산업은행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수석 회동 결과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혁 입법을 논의해야 할 6개 상임위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와 각 상임위의 간사들이 함께하는 4+4 회담을 내일 또 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6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국회 때부터 국민의당은 지속적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어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개혁 법안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좀 더 적극적인 협상 태도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정 시기를 대선 이후에 하자, 또 적용 시기를 21대 국회부터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정략적인 당의 손익 계산해서 논의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21대부터 적용할 법안이니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천천히 논의하자라고 하지만 대선이 끝나면 국회법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골든 타임입니다. 국회법 개정의 쟁점 4가지, 안건조정위원회 대상 안건 축소, 법안 신속처리제도 개선, 청문회 요건 확대, 행정입법 통제 강화 등은 여야 모두에게 또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절실한 법입니다. 이 법들에 대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2, 3조 가량의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혈세 투입은 절대로 없다고 국민 앞에 수차례나 공언했던 정부가 시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자 15,000명의 대우조선에 23조의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특히나 2015년 10월에는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매우 부당한 방법으로 서별관 회의를 통해서 4조 2천억이라는 지원을 강행했었습니다. 정부의 묻지마식 대우조선 밀어주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 가동되는 2조 6천억 규모의 선박 신조 펀드도 수주 물량을 대우조선 해양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조선업계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청산을 원하는 구시대 적폐가 바로 정경유착이고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입니다. 정권과 정치권, 국책은행, 자회사가 정경유착으로 얽혀 공정한 경쟁 조건을 훼손하고 시장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당론은 즉시 개헌 추진입니다. 야 3당이 중심이 되어서 탄핵과 관련하여 234석을 얻고 헌재의 판단을 받았듯이 국민의당과 비문이 중심이 되어서 200석 이상을 얻어서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사실 별도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권력 구조에 관련된 것은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면 절대로 개헌할 수 없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을 합의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이에 대해서 개헌 논의 자체를 막는 그런 발언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심히 유감입니다. 거기에는 민주당 내 개헌파도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헌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입니다.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 이후 낡은 체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정치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에게 물어보았느냐고 묻고 있던데 국민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선우가 뒤바뀐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헌을 일단 대선 이후로 미루고 보자는 식입니다만 정치사적으로 이는 전혀 지켜질 수 없는 공한 약속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3당의 개헌 노력에 동참하고 민주당 내 개헌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한중 통상 민관 협의회를 열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 수입 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 기업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산업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4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사드 보복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기업 피해가 현실화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당연히 예견된 일을 지금까지 방치해둔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가 땜질 처방이 아니라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면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손실량이 연간 1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 피해액은 연간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의 최대 3분의 1을 중국 어선에 뺏기고 있다고 하니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어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취업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서 수산 자원은 고갈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정부는 불법 조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어선이 해경의 단속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어선을 개조하여 무장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의 단속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불법 조업은 중국 정부의 암묵적 방치 하에 스스럼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단속하는 한국 경비정의 흉기를 휘두르며 완강히 대항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볼 테면 해봐라는 기세로 극렬히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서해 NLL 해역에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하여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상시, 감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해경 특공대 출신 경찰관 정예요원을 특수진압대로 편성하여 고속 방탄전과 함께 연평도와 대청도에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한중 외교 관계가 악화된 틈을 타 중국의 불법 조업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 우리 어업 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 12월 29일 한중 어업 협상이 타결되어 쇠창살이나 철망 등 불법 장비를 갖춘 중국 어선에 대해 즉각 납포해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부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관련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1483개 초, 중, 고교 학부모 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 1천억 원입니다. 이것은 2015년 17조 8천억 원 대비해서 1.3% 약 2,3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2015년 초중고 학생 수가 609만 명에서 2016년 588만 명으로 3.4% 즉 21만 명이 감소했는데도 총 사교육비 규모는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 원으로 2007년 통계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특히 초, 중, 고교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의존율이 더 커져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나오는 정부 사교육비 통계는 학부모들의 분통을 터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길래 평균 25만 6천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평균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평균값이라고 공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사교육 대책 의지가 있다면 과외 필수 과목이 된 영어, 수학 중 한 과목만 해도 한 달 학원비가 20만 내지 30만 원이 보통인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경쟁 위주 교육 입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교육 중심 입시 제도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퇴출돼야 할 영순위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입니다. 박승춘 처장은 재임했던 6년 동안 노골적으로 5.18을 홀대하고 모독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해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국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5년째 배척하고 재창 거부에 앞장서 왔습니다. 3번이나 국회에서 해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봐주기로 버티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보훈단체 대표들에게
박사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월 초 박성춘 보훈처장과 20여 개 보훈단체장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현 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박성춘 처장은 보훈단체 내 안보협의회 측 사람이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을 동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보훈단체 관계자 한 분은 보훈처에서 태극기 집회, 탄핵 집회에 참가를 독려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왜 우리가 거기에 나가야 하느냐고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부분을 위반한 것입니다. 박 처장의 지금까지 말과 형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박 처장이 정말 탄핵 집회에 보훈단체를 동원하려고 했는지 그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박 처장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보훈처장으로 재직 중에 박정희를 찬양하는 DVD,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는 안보교육 DVD를 제작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대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서 중립을 지킨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훈처에는 수백만 명의 회원을 가진 14개 보훈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광주의 5.18 단체들은 올해 5.18 기념식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는 반쪽짜리 기념식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막갑파식 행태를 보여온 박 처장 역시 조속히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성춘 처장을 조속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훈처가 탄핵 반대 집회에 보훈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밝혀내야 합니다. 박성춘 처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합니다. 제2의 정유라 방지 대책,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공론이다. 정유라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가 힘을 모아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엄격한 제한 조치로 제2의 정유라를 막고 학생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이 대책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달부터 학생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려고 할 때는 참가 신청서와 함께 학교장의 허가제를 제출해야 종목별로 2번 내지 4번의 대회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제한 외의 범위가 있기는 하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일정 성적에 못 미쳐도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대회의 전반적인 수준 하락은 둘째치고 태권도나 피겨같이 많은 대회에 참가해야만 하는 개인 종목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엔 재능이 있지만 공부에는 재능이 없는 아이들은 대회에 참가할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제2의 박태환, 김연아, 박찬호, 문대성이 나오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종목별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세워진 탁상 공문입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불러 모아놓고는 수렴은커녕 이미 결정된 사항만 통보만 해서 체육인들의 분노와 원성이 자자합니다. 제2의 정유라를 막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학생 선수들을 위한다면 출전 횟수와 성적 제한과 같은 단순 성급기 정책이 아닌 시스템 구축이 우선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목별로 특성에 맞춘 선별적 적용 등에 대함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 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4개 효능군 13개 의약품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의약품을 확대하겠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심의에 들어갔다는 의구심이 큽니다. 지난해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리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 움직임에 야각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도 매우 큽니다. 의약품의 안정성보다도 편의성이 강조될 경우 국민의 안전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안전성 문제로 회수 조치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택의 경우 즉각 회수되지 못한 편의점은 25.7%로 판매점 4곳 중 1곳이나 됩니다. 또한 환자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일회 구입 수량이나 구입 연령 등에 관한 기준이 지키는 수준율은 30% 수준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부는 상비의약품은 과자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식품이 아니라 잘못 복용하면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편의점 판매 의약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1소 회의실에서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보고사항을